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의 이슈 토크쇼, 이슈스 지금 시작합니다. 예. 큐. 스타트업 쉐어 무스팟 이슈스의 피아널 이타코입니다. 뭐라고? 랩했네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죠. 일단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반장입니다. 네,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 링고입니다. 과거 프리미엄 진을 좋아했고 현재는 패션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상디입니다. 아하. 패태가 되고 싶지 않은 군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패션 어떤 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니,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 무슨 소리예요, 타코님? 이게 제가 스타트업 쉐어라고 했고요. 이게 스타일 쉐어를 빗댄 거고, 이제 스타일 쉐어가 아무래도 그 여러 정보들이 그 모이는 어떤 플랫폼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무스팟은 무진장 스타트업 얘기가 많은 팟캐스트다 해서 무스팟 너무 이슈스입니다. 끼워 맞췄다. 무신사, 네네네. 무진장 신발이 많은 그거랑. 그리고 이제 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패완을 이타커라고 했는데 이제 패션 완성 얼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패션 완성 못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부족해서. 에이, 멀리지 않게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이미지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이제 후기를 좀 먼저 읽으면서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저부터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 거예요. 자, 우리 윤경님께서 저희 공개방송에 참여해주셨는데, 자, 안녕하세요. 공개방송 후기입니다. 일단 너무 즐거웠어요. 아직 생생하게 기억 남을 정도로 인상 깊고 뜻깊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타다를 보면 타다 사랑해요를 외친 타코님만 생각이 납니다. 한번 저도 타보고 싶어요. 비밀이지만 주반장님 너무너무 예쁘셔서 자꾸 쳐다보게 됐어요. 아유, 얘기를 좀 하지. 근데 타코님도 정말 이동욱 뺨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뺨을 치는지 군신님 폭력적이란 건가? 그럴 수 있어요. 살렸다. 고마워요. 군신님 엄청 매력 넘치시고 링고님, 상디님 너무 로지컬하셔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주 파이팅이에요 하셨습니다. 우리 용경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단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타코님, 이동우 뺨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한 얘기이기는 한데 이런 어떤 표현들은 저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왜죠? 아니, 토크가 하고 싶어서의 어떤 그런 염원이 있잖아요. 아마 이제 이동을 뺨친다라는 건 외모적인 것보다는 이제 토크력, 언변이 훨씬 이동욱님보다 좋다.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제가 토크력은 인정해요? 이동욱님보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토크는 이동욱보단 이타코가 낫다. 아하. 링고님, 상대님 너무 로지컬하시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모의 특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 아닐까요? 너무 감사드리죠. 사실 그날은 저희가 다 얘기했듯이 상디님이 엄청 활약한 날이어서 캐리한 그랬죠. 자, 우리 군수님 엄청 매력 넘친다 이런 말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매력이 없는 거죠. 아니에요. 그날의 매력이 헤어스타일이 헤어가 정말 되게 멋있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있으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저는 좀 의구심이 또 드는 게 주반장님이 너무너무 예쁘셔서 자꾸 쳐다본다라는데. 근데 약간 비슷한 워딩이 그때 슈타면 맞아, 꼴림도 슈타면 썼듯이 이건 꼴림도. 분명히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두 분한테 슈타면 꼴림과 윤경님한테 같은 자리에서 두 분한테 자, 내가 너무너무 이쁘다고 써? 지령을 내렸죠, 지령. 똑같이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쓰시는 어떤 워딩이 비슷한 것도 있고. 복부시다? 그렇죠.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반장님이 또 너무너무 다른 수식어가 과연. 맞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발가락 한개님 댓글로 넣어갈게요. 타이밍 좋다. 고마워요. 드레니 공개방송 참여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목소리로만 듣던 분들을 직접 뵈어 설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네. 앞으로도 이슈스 팬으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어떤 공개방송 후기에 약간 그 마무리를 좀 잘 지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렇게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저희도 또 앞으로도 뜨겁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이랑 맞아요. 대화할 수 있었던 이 커뮤니티 어떤 기능, 이게 참 좋다라고 하셨던 게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또 이제 이런 그 SNS나 이런 것들 좀 더 활성화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 어떤 SNS가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인스타그램에도 저희 계정이 있어서 지금은 주로 이제 썸네일이랑 이제 방송 업데이트되는
안내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다양한 컨텐츠로 저희가 또 어찌됐든 팟캐스트를 시작하긴 했지만 크리에이터들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컨텐츠를 좀 인스타도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유튜브에서도 일단 저희 방송을 공개해 놨으니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후기 우리 또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전해주신 분 계시죠? 네. 더일님께서 37 에피소드와 보너스 에피소드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어서 댓글에 좀 소홀했네요. 더 열심히 듣고 타쿠님이 이야기한 대로 1회 1일 댓글에 지지지 않도록 열심히 댓글을 쓰겠습니다. 감사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일님.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패션 카테고리에 특화된 그 이커머스 업체 두 업체의 대표분을 얘기하면서 대표론을 좀 얘기할 건데요. 아, 오랜만에 대표론이에요. 돌아온 대표론. 네. 아. 대표론이고 심지어 대표론 누구 대 누구, 몇 대 몇이 됐죠. 그렇죠. 그렇죠. 이 두 분은 이게 매치시켜놓은 게 참 재밌었는데 네. 어쨌든 두 업체 이름은 하나는 스타일쉐어의 윤자영 대표님과 그다음 무신사의 조만호 대표님 두 분의 손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는 대부분 한 분을 저희가 좀 털었는데 이렇게 좀 벌써 싼 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타다가 아니라 어디죠? 토스랑 네. 와. 배민의 봉진 아저씨. 예. 맞습니다. 그렇는데요. 자, 일단 스타일쉐어 무신사. 이 두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볼까요? 어떤 그 서비스를 하는 곳인가요? 일단 무신사는 네. 그냥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편집샵이고요. 그래서 이 무신사라는 이 서비스 그 브랜드 명이 화제가 됐던 게 뭐죠?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고. 무진장. 예, 무진장. 근데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고 커뮤니티 기반으로 시작한 그런 이커머스 업체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패션에 특화되어 있는 패션의 카테고리 킬러인 업체이고 네. 그다음 이 창업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대표 창업자 조만호 대표님이 대학교 때 그 패션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다가 무신사닷컴이라고 2003년도부터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그 진행하시다 2008년도에 이제 회원수 25만이 돌파되면서 이런 마케팅 회사를 세우셨어요. 그레이큐브라고. 그레이큐브. 예, 그래서 국내에 뭐 유니클로, 에이세컨즈, 뭐 아디다스 이런 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패션 전문 마케팅 회사를 세우시고 그다음 2009년도에 기존의 커뮤니티만 하던 거에서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프릿 브랜드들을 많이 데려오면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 이후로 2016년도에는 뭐 우신사라고 여성 전문 패션 편집숍을 런칭하시고 2017년도에는 뭐 피부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를 런칭하고 그다음 2019년도에는 무신사 테라스라고 오프라인 샵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투자를 거의 안 받으시다가 작년 11월에 그 유명한 세카이어 캐피탈에 1,900억 투자 유치하면서 유니콘 기업을 인용피운 기업이 되시죠. 예. 우와,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근데 조사는 놀랐던 게 조 대표님 지분이 유니콘이 됐는데도 지분이 77%나 가지고 있어요. 유니콘이 됐는데도. 투자를 안 받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안 받다가. 없는 거죠. 원래는 세카이어 받기 전에는 투자 안 받는데도 이렇게 이익이 나는 이커머스다 하면서 많이 화제도 됐고요. 그게 됐는데 이때 투자 받을 때도 약간 의아하다는 얘기도 많았고 투자 밸류가 엄청 높게 평가됐어요. 보통 이렇게 이커머스 업체 할 때는 그 거래액, 보통 GMV라고 거래액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수를 매기는데 그 배수 멀티플이라 하죠. 멀티플이 대부분 다른 데 뭐 쿠팡이나 이런 데는 뭐 1.1에서 1.3%를 받는데 여기는 2배로 쳐줬대요. 가만 거래액 대비 보통 1.1에서 1.3%를 곱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산정했다고 하면은 무신사는 2배를 쳐줬다는 거는 조금 더 멀티플을 좀 더 크게 봤다는 거죠. 예. 2018년도에 쿠팡 등 대부분이 온라인 마켓이 적자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무신사만 유일하게 흑자와 성장세였고 설립한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흑자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쿠팡은 아직도 적자죠. 예. 네. 사랑합니다, 권구준님. 준비물 챙겨주는 온라인 클래스 101 원데이 초콜릿 DIY 클래스도 있습니다. 특별한 날 데이트 장소가 고민이시라면 어메이징 블루어리. 친구들과 파티, 여행, 모임을 위한 맥주는 어메이징 블루어리로 선택하세요. 특별한 날에는 엄선된 10가지 향기를 한 번에 구매로 만날 수 있는 듀비앙코 디퓨저를 선물하세요. 업무할 때는 잔디로 효율적으로 업무하시고 특별한 날엔 잠시 꺼주셔도 됩니다. 데이트에 늦었다면 킥코임 타고 빨리 가세요. 특별한 날에는 연인과 오붓한 와인이나 위스키 한 잔 어떠세요? 데일리샷.
데이트 준비는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로 조금 더 밝은 피부로 만나시면 됩니다. 셀리맥스. 사랑합니다, 강고준님. 그렇습니다. 무신사. 네. 사실 무신사야말로 진짜 젠지들이 좋아하는 어떤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볼 수 없는 게 200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그래요? 유서 깊은 그러니까 커뮤니티 기반에서 아주- 서비스 하다 보니까 그 팬층이 꼭 젠지에 한정돼 있진 않죠. 무신사는 오히려 밀레니얼 쪽에 좀 더 가깝고 밀레니얼. 그렇죠. 스타일 쉐어가 오히려 젠지들이 그렇죠. 더 좋아하는. 그러니까 무신사는 그래서 어디서 시작했냐면 그 프리첼이었대요. 네, 맞아요. 네. 와, 프리첼 아마 모르시는 우리 세대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프리첼.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타다 이재용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이제 프리첼 시절 한번 얘기하면서 프리첼이 뭐 그 당시에 과금 조수용 대표. 조수영 대표님. 네네. 조수영 대표. 네, 조수영 프리첼 대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과금을 한 해 안 한 해 해서 뭐 그게 싸이월드로 넘어가면서 프리첼의 어떤 하향세를 또 얘기했었던. 언급이 나서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무신사는 프리첼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2002년 때 유료화가 아니었으면 계속 그런 커뮤니티 안에 있으면 그렇죠. 뭐 웹진 스타일이나 아니면 커머스가 될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이 패션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렇죠. 그런 어떤 대표님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정말 잘 읽고 그런 것들 새로운 기술을 잘 도입한 어떤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전 더 대단하다 느끼는 게 커뮤니티는 진짜 많거든요. 네. 그렇게 매일 데일리 방문자가 많은 커뮤니티는 정말 많아요. 뭐 우리가 대표적인 뭐 DC 인사이드도 있고 맞아요. 카페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단순 커뮤니티는 많은데 거기에 이커머스를 접목시켜가지고 이게 안정적으로 랜딩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업화를 한 게 진짜 대단해요. 진짜 이 무신사라는 브랜딩 자체가 되게 올드하거나 또는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힙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넘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심리스했던 이유가 네.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 때 그레이큐브라고 그런 광고 대행사를 만들었잖아요. 패션 전문 광고 대행 만들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커뮤니티들은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커뮤니티 만들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물건을 팔아보자 약간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했다고 하면은 이 무신사 같은 경우 중간에 하나의 그 브릿지를 둬가지고 마케팅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물건을 팔다 보니까 조금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았나. 지금 예. 제가 이게 심리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우리 청취자분께서 너무 영어가 많아서 사실 잘 모를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댓글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충분히 그러실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심리스 어떤 의미인가요? 상대님 로지컬 하셔가지고. 아니 뭐 자연스럽게 간다는 그렇죠. 거죠. 말 네. 그대로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네네네. 없이 어떤 그런 네네. 버퍼가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무신사는 워낙 마케팅 특히 이런 패션 브랜드 마케팅을 잘하잖아요. 최근에는 그 차미슬 과 같이 콜라보한 그런 백백도 유행이었고 그다음 뭐 주반장님이 좋아하시는 펭수 관련된 브랜드도 마케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패션 브랜드 마케팅에 특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거 이커머스와 접목시키는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그런 어떤 경력들을 정말 10분 발휘했던 브랜드가 무신사다. 그리고 저는 딱 이 무신사가 커졌을 때 딱 패션 쇼핑을 많이 했던 세대로서 느꼈던 게 저는 뭐 디땡땡 매니아라는 그런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디젤 네. 매니아라고 해서 딱 요 밀레니얼 세대들의 페피들이라면 네. 무조건 이제 가야 되는 다음 카페죠. 네, 아니요 네이버 네이버 카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과거에 프리미엄진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비싼 청바지 사려고 정말 알바도 하고 용돈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전에 그 브랜드들이죠. 저기 뭐야. 뭐 누디진도 있고 누디진. 디스키아드도 있고 그 제목대로 디젤 청바지도 있고 뭐 아파스도 있고 돌첸가바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그때 그거 사려고 정말 노력했던 기억이 있고 맨날 그 커뮤니티 들어가서 뭐 제 사진도 올리고 뭐 난 사진도 보고 어디서 되게 싸게 살 수 있고 뭐가 신상이 나왔는데 정말 그때 빠져서 했는데 결국은 그 매칭이 안 됐어요. 커뮤니티에서는 정보를 다 얻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프리미엄진이 로드샵도 많고 온라인 많이 파는데 그때는 그런 게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목적인 부분이 부족한 분도 있었고 그 남자들은 그땐 진짜 옷 살 데가 없었어요. 오프라인 말고. 어릴 때 기억이 저희는 뭐 홍대, 신촌, 이태원 가가지고 아니면 동대문에서 그 어제 그 형님들이 막 와봐 이래가지고 사는 경우 아니면은 뭐 보러 네. 왔어.
아니면 그렇구나. 네, 남자를 옷 살 데가 없고 쇼핑몰도 뭐 저희가 다 아는 먼남이라든지 아니면 아보키는 너무 일본 스타일이야. 그런 너무 싫어. 한정된 그런 남성 쇼핑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전형적인 옷을 팔거든요. 그쵸. 먼남이. KCM 스타일. 맞아 근데 맞아. 옷 살 데가 없어요. 옷 살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맞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어쨌건 그런 남자분들 진짜 그랬겠네요. 남자는 어떻게 보면 완전 비싼 옷을 사든, 그러니까 아마도 메이커라 하죠. 그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를 사든, 아니 완전 보세를 하든 이 중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네요. 이 중간을 만든 게 저는 무신사를 생각하고, 무신사가 잘했던 게 최근에 D2C라는 게 불어요. 그때 D2C? 말했던 다이렉트 컨슈머가 아니라 디자이너 투 컨슈머예요. 그러니까 동대문에 있는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상업화 시켜가지고 브랜드 해가지고 물건을 팔지 못했잖아요. 그거를 무신사가 잘 랜딩 시켜주게 아까 그 패션 마케팅 하듯이 그런 디자인을 발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런칭하게 했고, 그런 많은 브랜드들이 뭐 커버넛 같은 경우도 꼭 무신사에 큰 건 아니지만 무신사가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많이 발굴해서 많이 키웠거든요. 입점시킨다고. 네, 입점시켜가지고 그런 마케팅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무신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2010년도에서 2020년 넘어가는 그 사이에 남자 쇼핑몰에 조금 그런 거를 잘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지금. 네, 제가 그때 한창 많이 답답했거든요. 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런 답답함을 해소하는 게 사실은 이런 스타트업의 맞아요. 어떤 가장 장점인데. 욕구와 어떤 니즈는 분명히 있었던 시장인데 그렇죠. 사실 정말 저도 공감하는 게 정말 옷 살 데가 없었어요. 진짜 그냥 그렇구나. 백화점 가서 사는 건데 사실 평이하잖아요. 백화점 디자인은 옷 기성복밖에 없죠. 맞아요. 예. 기성복밖에 없고. 그런데 무신사가 이제 그런 걸 되게 초창기 무신사는 이제 신발. 그러니까 그렇죠. 신발. 그 조만호 대표님께서 원래 이제 신발 덕후셔서 신발을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그 신발 사진을 본인이 좋아하니까 맞아요. 계속 모아다가 커뮤니티에다 올리고 해서 커뮤니티 확장이 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커뮤니티 구축은 정말 잘했는데 이거를 기업화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거고 그렇죠. 또 이분이 고3 때 시작했다라는 게 되게 큰 화제였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걸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좀 이제 30대 중후반 되셨는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셨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진짜 그야말로 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 어떤 아이템을 계속 다른 어떤 그 형식으로 이어오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우리 링고님 패션에 관심 없어요? 아니요. 저 여기 얘기 좀 해주세요. 무신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부분들이라거나. 그 무신사 조금 더 이제 옛날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좋아요. 무신사가 한때는 힙합퍼랑 양대산맥으로 지내던 시절도 있었어요. 맞아요. 힙합퍼요? 힙합퍼는 힙합 커뮤니티. 힙합퍼. 힙합퍼닷컴. 네,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스트릿 브랜드들이 입점돼서 판매가 됐었는데 저는 이거 사실 상디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한때는 두 군데가 양대 산맥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무신사가 월등히 이제 네. 쭉 올라갔는데 모멘텀이 있었나 보네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D2C가 좀 유효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도 어쨌든 저는 어떤 쇼핑몰이 들어오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잘 팔린 제품을 싸게 팔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익스클루시브한 네. 좋은 제품이 있던지 해야 되는데 무신사 그런 언니? 부분에서 무신사에서 어떤 좋은 걸, 그러니까 딴 것보다는 싸게는 못 팔아도 솔직히 무신사 싸진 않아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네이버 쇼핑 검색해봐도 가장 싼 최저가는 아니에요. 보통 뭐 2, 3등? 아예 대표님 나와가지고 2, 3등에 우린 맞춘다 했어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뭐 컨텐츠라든지 뭐 더 얘기하겠지만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보통 딴 데서 안 파는 제품을 팔겠다 이런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디자이너 발굴과 브랜드 발굴 플러스로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에 조금 그 힙합화의 대결에서 좀 더 나아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무신사가 초반에는 디자이너분들의 이제 옷들을 좀 선공개하는 식으로 많이 했었다면 최근에는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냥 기성 브랜드들도 그 무신사에 무조건 처음으로 오픈을 그쵸. 해요. 그래서 이제 페피들이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꼭 무신사에서 산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신제품들이 무신사에 제일 빠르게 올라오니까 무신사에 가서 뭐 신상들을 좀 구경을 하고 뭐 실제 구매는 다른 데서 할 수 있지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그쵸. 바뀐 게 예전에 같으면은 뭐 우리 브랜드 A라는 브랜드가 신세계 백화점 입점 이런 그쵸, 이런 그쵸. 느낌처럼 마치 무신사 입점하는 게 요즘은 이제 백화점 입점보다도 무신사 입점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기준으로 스윙스 그 래퍼 스윙스도 무슨 캐주얼 브랜드를 론칭한다고 배너 광고가 붙었네요. 그렇습니다. 구신님. 그래. 저도 찾아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무신사가 남성한테는 남성층한테 너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아마 네네. 남자의 근데 비율이 뭐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진 않는데 7대 3까지도 내려갔다고 네, 하는데 근데요. 네네. 근데
그 컨셉이면 여성 쇼핑몰 그 우신사라고 하죠. 네네. 우신사도 되게 인기가 끌 것 같은데 우신사가 인기가 혹시 못 끄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워낙 다른 어떤 대안이 많아서 그런 게 여자는 아닐까. 뭐 아시다시피 좀 이게 스트릿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릿이 여성 시장은 조금 작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존 여성 시장은 여성 쇼핑몰이 지그재그만 봐도 맞아요. 너무 많아. 여자도 쇼핑하기 인터넷 나온 이후로 가장 좋았어.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만 안 좋았어. 남자들 살 때 진짜 없었어. 알았어. 울지 마. 알겠어. 근데 쓸데없이 돈 쓰기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뭐 아니면 자연스럽게 스타일쉐어 얘기로 좀 넘어가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은 게 근데 궁금한 게 네, 지금 하나 하세요. 우신사하고 아이린하고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우신사하고 뭐 하고요? 우신사하고 아이린하고 아이린? 네. 화내시면 질문이. 그 아이린이 레드벨벳의 아이린인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면 그 사람 아니에요? 그 뭐 페피라고 불리우는 아이린? 아 얼굴 보고 구분이 안 돼서. 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 아이린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모델 그 걸그룹명이 안 나오고 모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모델 아이린인 것 같은데요. 모델 아이린. 네. 제가 알고 네, 있는 모델 아이린입니다. 네, 레드벨벳. 레드벨벳이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아이린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집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따로 좀 물어보세요. 네네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군신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신사가 무신사만큼 못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아류이기 때문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여성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스타일 쉐어를 좀 넘어가 볼게요. 스타일 쉐어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스타일쉐어도 뭐 무신사랑 비슷하게 그 윤자영 대표님이 대학생 시절에 맞아요. 본인의 그러니까 OOTD죠. 그렇죠. OOTD를 올리는 데가 너무 없어서 뭐 당시엔 인스타그램도 아주 활성화되진 않았던 시절이 있고 뭐 페이스북에 OOTD를 올리는 게 좀 페이스북 플랫폼 상에 좀 안 맞아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대 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셔서 처음에는 콘텐츠만 올릴 수 있는 그 SNS 같은 패션 SNS로 이제 스타일쉐어를 만들었고 이제 그게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뭐 한 3년 전부터 이제 커머스를 붙여서 이제 콘텐츠와 커머스가 같이 이제 심리스하게 그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네, 투자 기사가 최근에 났었죠.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박이었죠. 어떤가요? 투자 기사? 최근에 그 시리즈 D. D로 250억을 투자를 받았고 여기가 원래 초창기부터 갑자기 유명한 프라이머. 네, 프라이머 프라이머 건도- 출신이어서 네. 프라이머 뭐 그 데모데이 같은 거 할 때 좀 선배 기수로도 많이 잘 나가는 선배 알umni로 잘 나오죠. 잘 나와서 권석윤 뭐 대표님이 특별히 애정하는 맞아요. 스타트업이라고 느껴지는 게 언급도 페이북에 아직도 많이 언급하시고 프라이머 1기예요. 맞아요. 프라이머가 처음으로 이제 펀드 조성하고 이제 엔젤 투자를 그렇게 시작할 때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스타일 쉐어고 그때부터 계속 오랫동안 해왔고 근데 그때 그 딩고도 있지 않았어요? 딩고? 1기 때 네. 뭐 어쨌든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셨는데 이제 대학생이었던 윤자영 대표님의 뭐 초롱초롱한 눈빛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권덕현 대표님이 많은 애정을 쏟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 더 스타일쉐어 얘기하면은 스타일쉐어는 그렇게 투자를 받으면서 딱 이슈가 됐던 게 저도 기억이 정확히 나요. 2014년도에 스타일쉐어가 DDP에서 마켓페스트라고 아예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어요. 플리마켓을. 그러면서 뭐 유명한 패션 블로거들도 오고 뷰티 크리에이터도 오고 막 사람들이 직접 와서 물건 파는 그런 플리마켓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조그만 스타트업이 그 DDP라는 큰 장소를 대관해가지고 오프라인 행사까지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 조금 대중화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10대가 그러니까 진짜 Z세대들이 많이 쓰고 최근에 조금 밀레니엄 세대까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Z세대 여성에 조금 많이 포커싱된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2018년도에는 이제 GS 홈쇼핑 원래 자회사로 있었던 맞아요. 29cm 저 29cm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했어요. 29cm를 뭐 지분 100% 인수하게 되면서 와. 이제 또 화제가 됐었죠. 예, 또 저는 이제 이걸 다시 확장- 봤어요. 이게 지금 GS가 인수했다는 거야? 얘네가 인수했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GS 근데 결론은 네.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쉐어가 있죠. 네, 스타일쉐어가 인수를 했는데 스타일쉐어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GS한테 투자를 주식. 받으면서 그 투자금으로
이제 29cm를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두 개 같은 회사가 되었고 비슷한 29cm는 상대님한테 무신사의 느낌인데 저한테는 아 왜죠? 조금 다른. 다르죠. 다르죠. 다른데 느낌이 남자 자기한테 그렇다잖아요. 존중하세요 지금. 남자 카테고리가 있는 쇼핑몰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옷에 대해서. 네. 근데 초반부터 29cm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자주 좀 봤어요. 아시죠? 우리 패션 잘하다 망고. 그쵸. 맞아요. 여러분 지금 기가 죄송합니다. 막히셔야 돼요. 패스트 패션에 손대주자. 그래서 29cm를 좋아하셨다.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무신사도 있지만 29cm가 좀 더 편집잡 같은 느낌이 있고 좀 연령대가 있은 사람들이 입기에 좀 좋은 옷들이 좀 더 안 왔어요. 근데 무신사는 너무 힘들었어요. 초반에 왜요, 사이트에 왜요? 들어가서. 너무 왜요? 제가 들어갔을 때 번쩍거리는 것도 많았고. UI UX가 아주 유려하지는 않죠. 아. 무신사 지금은 꽤 많이 정돈이 됐었는데 깔끔해졌죠. 사실 예전에는 이제 웹페이지부터 시작했던 어. 그 쇼핑몰이다 보니까 어. 그 웹페이지 특유의 뭐 약간의 조잡함? 이거 지금도 어플 제가 들어가봐도 이거 웹뷰로 편하지 않네. 네, 맞아요. 그 네이티브는 아니고 네이티브 웹뷰로 아니에요. 구동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9cm랑 무신사의 큰 차이라고 하면은 29cm는 제품을 먼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계속 보여주고 맞아요. 그 푸시 날리는 것도 뭐 10만 원짜리 뭐 20% 할인 8만 원입니다.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뭐 입을 만한 옷, 그다음 뭐 겨울에 입을 옷 스타일, 뭐 요새 뭐 패션 피플도 있는 뭐 이런 옷, 패션 피플이라는 단어 안 쓰죠 요새.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푸시도 날리고 들어가 보면 앞에 매거진 같이 진짜 맞아요. 컨텐츠가 많아요. 그 저는 가끔 생각 드는 거는 아니 옷을 사고 싶은데 왜 계속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럴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컨텐츠 커머스를 네. 컨텐츠 커머스를 잘 하죠. 그래서 실제로 29cm가 한동안 꽤 오랫동안 흑자를 내지 못했고 계속 적자였다가 스타일쉐어에 인수되고 나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또 스타일쉐어가 그만큼 뭔가 굉장히 BM 잘 만든다라는 얘기도 드실 수 있고 어떤 생각하셨는데요? 약간 매출을 신경을 쓰라는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기존의 29cm는 상대님이 얘기하신 대로 콘텐츠 퍼스트, 우리는 무조건 간지나는 콘텐츠 만든다. 그래서 실제 수익도 판매 수익보다는 이제 PT라고 해서 이제 광고 혹은 네. 마케팅을 해주는 걸로서의 수익이 많았다면 이제 스타일쉐어에 들어간 이후에는 좀 아무래도 그래도 매출도 챙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압박이 있었던 걸로 그냥 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자영 대표님 인터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요? 그때는 스타일쉐어하고 29cm를 비교한 얘기가 있었는데 스타일쉐어는 IT 개발이나 서비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29cm는 콘텐츠 제작 브랜딩에 탁월했다고 하거든요. 반대말은 각각 회사가 장단점이 있다. 나머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인력이 교차가 되면서 뭔가 시너지가 났다는 추측을 합니다. 뭐 그랬으면 그쵸, 너무 좋은 거죠. 조금 그런 다른 게 있는 게 사실 이제 저희가 스타일쉐어 얘기하잖아요. 윤장 대표님 사실 패션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쵸. 지금이야 이제 확대가 네네. 돼서 지금의 모습을 갖춰졌죠. 그러니까 패션 인스타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SNS 할 때 컨텐츠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만들지 않잖아요. 이용자가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스타일쉐어 측에서는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기능만 잘 넣어주면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커머스를 돌입하니 이게 단순히 소비자들, 유저들이 올려준 컨텐츠만으로 물건 팔기가 쉽지가 않다. 그 물건 잘 누가 컨텐츠로 잘 파니 봤더니 뭐 29cm 있어서 매물로 나와서 M&A를 이제 타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시너지도 있지만 시장 확대 개념도 좀 컸던 게 그쵸. 스타일쉐어는 아까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10대 정말 중고등학생들도 한정된? 많이 이용하고 뭐 20대 초반까지가 많이 이용을 한다면 오히려 29cm는 그렇죠. 들어와 있는 브랜드의 가격대도 그렇지만 맞아요. 25에서 오히려 30에 40까지 그 연령대가 사용을 하는 이제 서비스여서 그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시너지가. 연령을 커버하고 수시로 키워서 뭐 2구로 넘기는 뭐 이런. 근데 저는 그 보니까 최근에 스타일쉐어에서 이제 20대 카테고리도 추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플러스 20대 여성 카테고리까지 추가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29cm랑 겹치는 교집합되는 부분이 적을지라도 계속 그렇게 가면은 서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저는 네. 전환시킬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가 좀 차면 이제 뭐 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전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플 내에서도 이제 아예 구매를 29로 유도를 하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환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패션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는 가치 있는 기업이지만 그 속성으로 섭 카테고리로 들으면 되게 다른 서비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스타일쉐어는 정말 그냥 SNS 맞아요. 플랫폼이에요. 저 이번에 이제 깔아서 보면서
나도 정말 이제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을 거야라고 왜죠? 조금 슬펐는데 어떤 측면에서요? 좀 어색하더라고. 이렇게 제가 어떤 서비스 젠지가 아닌 걸 선언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매우 익숙했고 즐겨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측면이 좀 그랬는지. 제가 이제 이번에 사용을 하면서 제가 어떤 서비스 어플을 이렇게 설치를 처음 하고 사용을 할 때 바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사실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거 보면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저는 이제 기사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기능이 있다라고 하니까 찾아보거든요. 어플 내에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 기능을. 그래서 이 기능은 어디 있는 거지? 그러면서 좀 헤맸던 어플 내에서. 근데 맞아요. 되게 잘 만든 어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쪽, 인스타그램과 이제 유튜브 쪽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스타일쉐어 내에서도 인플루언서의 영향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팔로우하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무신사 얘기하면서 동대문 디자이너분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네. 내 옷, 어떤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쨌든 스타일쉐어는 거의 팬덤을 만들어서 스타일쉐어 사용하는 친구들을 뭐 스쉐러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예 팬덤 기반의 비즈니스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하면서 그때 저희 Z세대 아마 서비스 얘기할 때도 잠깐 스타일쉐어 얘기를 했는데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안녕하세요. 이슈스 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 방송 트렌드 리더스를 진행하고 있는 자몽입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이 4조 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되며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모르고선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슈스 방송과 함께 앞으로 3년 제2벤처붐이 온다 책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 스타트업 동향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스타트업에 이직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2020년의 첫 독서, 최고의 스타트업 입문서 앞으로 3년 제2벤처붐이 온다로 시작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인스타그램 어플, 보통 인스타그램 어플을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사진만 올린다 했는데 여긴 진짜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뭐 그때 모델빛이 아닌 분들도 그냥 편하게 다 올리는 거 보고 와 진짜 뭔가 자기 표현? 그러니까 자기의 패션이 표현이 중요한 거지 자기의 뭐 외모적인 거나 모델빛이 아닌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서도 조금 세대 간의 그런 생각 차이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사진을 정말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인플루언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문화고 내가 패션 입는 게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고 나의 정체성을 남들과 공유하는 거에 익숙한 문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스타일쉐어가 잘 파고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10대잖아요. 근데 윤재양 대표님이나 경영진이나 초반 파운더들 점점 나이를 먹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10대 대상했던 서비스는 결국은 가면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타일쉐어가 언제까지 10대 톤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를 넘어오려고 하는데 20대를 넘으면 이제 너무 박 터진다 해야 되나? 그쪽에 너무 그 플레이어들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한마디도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스타일쉐어를 이용할 법한 친구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었는데 좋아요. 스타일쉐어를 열심히 이용하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다른 데로 빠져요. 브랜디나 이제 지그재그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톤이 이제 안 맞는 거죠. 그게 아까 상대님이 걱정하신 부분이랑 맞는. 근데 그런 걸 좀 그 보완하기 위해서 29cm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게 2019년 하반기에 스타일쉐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타일쉐어의 20대 가입자 비율이 전체의 50%가 넘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10대 사용자가 나이가 든 것도 있지만 새로 유입대 20대와 20대 남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통계를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10대로 메인 타겟으로 잡던 서비스가 어떤 메인 타겟이 조금 변화가 되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저는 한 20살 중반, 30 초는 힘들겠다. 한 20살 후반까지는 아마 스타일쉐어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자인 대통령님이 또 이제 특이했던 게 우리도 오늘 대표론이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연세대 그 공학과 출신, 전자공학과 출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뭐 이제 스토리텔링 하시기로는
본인이 워낙 패션에 관심도 많았고 잡지에서 보는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라고 해서 5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무슨 뭐 그런 백을 본인이 사긴 힘드니까 그보다는 옆에 있는 저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디서 옷을 샀는지가 더 궁금했다. 근데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야겠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고 사실 윤여인 대통령님은 좀 정말 커리어가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게 그 포브스 아시아에서 맞아요. 30 언더 30 해가지고 이제 30명의 30살 아래 이하이신 영향력 있으신 분 선정도 되고 또 그 같은 해에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백악관 초청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다양한 이런 것들은 아까 누구죠? 그 투자 주신 권덕윤 대표님. 그 대표님이 좀 연결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오바마까지? 아니 오바마까지 영향력이 없을. 아니 왜냐하면 그분이 꼭 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막 한국에 있는 대표를 찾아가지고 이럴 일은 없단 말이죠. 분명히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그럼요. 추천 좀 리스트를 달라라고 그렇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갔을 때 저는 백악관 입상이라고 하면 듣기. 백악관 그 초대는 아마 그 포브스 아시아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포브스까지 가는 데에도 저는 이런 그럼 그 오벌 오피스를 간 건가요? 네, 거기 가서 아마 거기 가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백악관 초청받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오바마가. 근데 저는 주반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기존에 검도균 프라이머리 대표 만나서 했던 것들이 뭐 초기 유치금도 받았지만 피칭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청, 뭐 연세대, 고대, 뭐 서울대 피칭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MIT에서 하는 그 매스 챌린지도 같이 나갔거든요. 아하. 거기서 유일하게 아시아 팀 중에 맞아요. 선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파이니스트에서 4개월간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아마 인맥이나 지인이 그렇죠. 좀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얘기했었던 것처럼 프라이머에서 이제 시단 2천 받으시고요. 처음에 그다음에 메시아 멘제가 소쿠리 우리 소쿠리. 그러니까 2천이라는 게 2천억이죠? 2천만 원. 2천만 원? 시대로. 처음에. 시드. 처음에 시드. 2천만 원 정도 받으면 얼마나 지분 내셔야 돼요? 그 프라이머 거의 비율이 건데 거의 비슷해서 제가 알기로 20%? 10%? 네, 좀 많이 가져가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프라이머.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벤제스랑 이제 소쿠리에서 한 3억 땡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현재 BSK 인베스트먼트에서 5억, 그 다음에 LB 인베스트에서 25억. 그 다음에 그다음 시리즈 B거든요. 그때는 시리즈 B 때 뭐 다수의 다른 이제 클럽들로 좀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시리즈 C, 그 다음에 이제 D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금 활동을 하셔서 사실 그 투자 유치 이력만 봐도 좀 되게 탄탄한 우리 항상 얘기하는 그 테크트리를 좀 잘 타신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표론이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보다는 좀 대표분들의 어떤 특성을 좀 우리가 좀 파헤쳐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스타일쉐어 얘기 나온 김에 윤장현 대표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윤장현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연세대학교에서 어떤 공학도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런 패션을 할 줄 몰랐다라는 어떤 좀 약간은 좀 클리셰적인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여셨는데 윤장현 대표님의 어떤 특성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자체가 두 분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무신사의 조만호 대표님. 무신사의 조만호 대표님과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쉐의 윤자영 대표님 모두 이제 두 분 다 원래 패션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필요했던 서비스를 만드셨던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냥 두 분의 스타트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한 분은 커뮤니티에서 확장됐던 케이스인 거고 한 분은 아예 그 당시 이제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어플이 한창 딱 핫했을 때 이쪽으로 개발을 해봐야겠다 해서 나오신 케이스라서 시장은 다르지만 근데 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둘이 자라고 있을 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둘 다 PB 브랜드 만들고 둘 다 커머스를 붙이고 있고 어쨌든 컨텐츠 혹은 유저들을 유입시켜서 자체 생산해내는 이미지로 계속 사람들을 리텐션을 높이는 약간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는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비슷해져 간다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딱 인사이트도 나름 좋았다고 보는 게 그 시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 쇼핑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서비스 나왔으면은 시장에서 절대 성공 못 하는데 그때만 가능했던 거고 어쨌든 자기의 니즈를
소비자의 니즈와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은 니즈를 맞춰가지고 서비스 낸 것도 유효했고, 시기도 좋았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고 그 건덕윤 대표님이 언급한 내용도 보면은 엄청 끈기도 강하시고 열정도 엄청 뛰어나시대요. 몇 번 링고님이 또 칭찬도 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이 대표분 자체의 자질적인 부분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엄청 어린 나이에 시작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인제 네. 30대 초반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창업했죠.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격세지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저분은 측면에 뭐 오바마도 만나고 왜 나는- 그렇습니까? 그렇죠. 주커버그네. 한국의 주커버그. 주커버그네 진짜. 이번에 SNS 플랫폼 그러니까. 만들었어. 그리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여성 대표로서 또 이렇게까지 성공했다는 부분은 진짜 맞아요. 과거에는 더 힘드셨을 텐데 그때만 해도 더 힘들었을 텐데 여건도 안 되고 지원적인 것도 부족했을 텐데 이렇게 하신 거 보면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 이제 여성이어서 힘들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얘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활용하셨던 케이스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하고 근데 좀 저는 읽으면서 좀 뭐랄까 좀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식 뭘 개인적으로 안타까워. 왜냐면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드리죠. 결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안타까워. 노렸어. 아니 평소에 맨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자, 근데 얘기해주세요.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식을 크게 안 하시고 거의 말씀을 안 하셨대요. 가족끼리. 네. 왜냐면은 이게 내부 직원들한테 대표가 결혼했다고 하면 여성의 대표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저분이 과연 이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거.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저 여성 대표가 결혼을 했으니까 과연 정말 출산이나 아니면은 정말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으셨고 또 결혼 준비한다고 또 사업 집중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시장에 퍼질 수 있고 내부 직원들한테도 그냥 퍼질 수 있으니까 말씀을 안 거의 이제 아시는 분들만 아는 형태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그런 고민이 있으셨겠구나. 근데 사실 반대로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던 거지만 반대로 남자가 결혼했으면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안정을 해서 더 집중하겠구나. 그쵸.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듣고 정말 그게 안타깝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생활이라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 남편분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뭐 결혼을 했다고 오히려 결혼을 해서 더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이나 후나 사실 변화 없이 일에 되게 매진을 하시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를 보고 정확히 지금 사회적 위치와 사회적 상황도 판단하고 그에 대한 그래서 이런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윤재영 대표 이유가 좀 더 궁금해지긴 해요. 저도 그래요. 사실 아직은 또 뭐 업무 경력 굉장히 기신 분이고 대표로서는 그쵸? 더 기신 네. 분이지만 사실 아직은 또 연령이 3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30대 후반 그다음에 40대 때는 더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또 서비스 얘기를 나와서 작년 말에 그래서 추가된 메뉴가 있거든요. 스타일쉐어가. 그러니까 헬스 앤 푸드하고 테크 메뉴 쪽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헬스 쪽과 여성 쪽은 쇼핑몰에 녹여서 같이 간다고 하는 거 보면 점차 사업 확장을 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근데 있어요. 뭐 헬스 쪽은 작년에 에슬레저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또 잘 맞물려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군씨님 얘기에 조금 받아서 윤장영 대표님이 정말 좋게 표현하면 약간 자기 주제파이 좀 잘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 방송에서도 아마 언급했을 메타 인지가 높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어린 나이에 창업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 경험 많은 시니어 분들을 굉장히 많이 회사에 데려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풀타임으로 안 된다면 고문이나 이사 같은 포지션으로라도 두면서 이제 본인의 부족한 점을 이제 많이 이제 상의를 하면서 메꾸려고 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대표의 자질이 아닐까. 좀 유연한 어떤 사고를 하고 계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로는 사람 끄는 매력이 엄청나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고문으로 오신 분들도 멋지다. 어떻게 보면 진짜 멋있다. 다른 데서도 사실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윤장현 대표님 만나고 나면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를 내가 한번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프라이머에서 처음부터 아니 이게 제가 지금 링군이 얘기 들으면서 이제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 배드블러드 누구죠? 테란 엘리자베스 왕즈. 그 엘리자베스
뭐라고요? 홈즈. 책 읽었는데. 아무튼 그분도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사기로 판명이 나와서 좀 아쉽다? 뭐 그렇게 됐지만 그분도 사실 수많은 어떤 구글 출신, 뭐 페이스북 출신, 뭐 어디 출신을 영입할 수 있었던 게 그 엘리자베스 홈즈를 만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템이 사기로 판명이 났지만 윤자영 대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건 진정성이나 열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엘리자베스 홈즈랑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은 게 저도 책 읽어보니까 이쪽은 좀 강한 리더십이고 윤장 대표는 그냥 제 추측에는 엄청 소프트하고 이런 부드러운 리더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가 사진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 자체도 그렇게 강렬하다기보다는 와 이분이 이렇게 큰 투자를 받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가 싶을 만큼 학생적인 맞아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아직 있으셔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함께 우리 무신사 대표님도 또 만만치 않은 이력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아까 무신사 얘기할 때 살짝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만호 대표님 뭐 나이대는 윤자영 대표님보다는 좀 많죠. 30대 후반이시긴 하지만 사실 30대 후반에 이 정도 유니콘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분도 대표로서 업력이 엄청 기신 분이에요. 그렇죠. 자, 이분의 우리 조만호 대표님도 좀 대표론으로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어떤 특장점, 뭐 특이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윤자영 대표랑은 조금 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타일도 되게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그 중에 하나는 사이트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저는 들어가 보고 여기가 어디지라는 느낌과 일반적인 사이트에서 쓰지 않는 것들 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마켓이 있거든요. 사용자끼리 주고받는 마켓. 근데 만일에 자기 회사 자사의 쇼핑몰 따로 있으면 그걸 우선순위로 두진 않아요. 근데 무신사는 오히려 사용자들이 쓰는 마켓을 더 앞에 배치를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UI 쪽으로 모든 웬만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도 똑같은 UI가 보이게 하는데 무신사는 너무 사이트마다 너무 달라서 좀 헷갈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옛날보다 많이 나았죠.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거 대표가 디자인하고 기획을 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 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진짜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에 자기가 디자인한다고 정확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한다고 밝혔어요. 근데 그럼 더 대단한 게 그렇게 하셨는데도 이 정도의 매출도 만드시고 유니콘 됐다는 게 엄청 대단한 거네요. 진짜 그렇죠. 웹사이트가 후기인데 그렇죠. 진짜 대단한 거죠. 꾸역꾸역 와서 난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다 매출 나오는데? 약간 완전 그거죠. 되네? 아니 그 말은 진짜 본질에 굉장히 충실한 사이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만호 대표는 신발 덕질에서 시작한 유니콘 신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무신사 대표님. 그러니까 여기는 뭐 대표님 자체가 과거부터 그러니까 신발 사진도 모으고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스타일쉐어랑은 좀 다른 게 스타일쉐어는 결국은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올리는 건데 이 무신사 같은 경우는 여기 에디터들이나 따로 찍는 포토그래프도 있어서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로수길이나 이태원의 페피들을 지나갈 때 불러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거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스튜디오에 아까 말했듯이 패션 마케팅을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브랜드가 나오면 모델과 같이 해가지고 그런 패션 관련된 그런 사진들을 제작하고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컨텐츠 파워가 워낙 세고 이런 것들을 SNS 혹은 아니면 서비스 내에 노출시키면서 진짜 매거진처럼 저도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는데 괜찮은 사진이 계속 올라오면서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쇼핑을 하게 돼요. 맨날 제가 가는 통로에 계속 노출이 되고 그걸 보면서 구매 욕구에 들어가지고 사이트까지 들어가고 구매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만호 대표님 자체도 원래 패션이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 물건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욕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하신 것 같아서 정말 이분은 사업가인 것 같고 저도 뭐 인간적인 건 모르지만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약간 하드한? 약간 파워풀한 리더십을 가지지 않았을까? 사실 뭐 이미지에서 주는 것들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도 직원들이 매우 젊어요. 예전에 제가 압구정에 사무실 있을 때 저희 건너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앞에 로데오에. 네. 보면은 몇 번 술집에서도 거기 회식할 때 많이 마주쳤는데 진짜 20대 분들이 많고 젊은 분들이 많고
그런 거 보면은 또 이렇게 하드한 리더십을 가지시면서 이런 젊은 층들과 잘 어울리시는 거 보면은 또 그런 게 어때면 또 대표로서의 자질이지 않을까. 그쵸.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D2C,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신진 디자이너를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그런 수완이라기보다는 그런 열려있는 마인드가 없으면 그쵸. 이런 것들 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메뉴 중에 한 번 더 언급하자면 구인 메뉴가 있더라고요. 근데 구인. 너무 독특한 게 상단에 너무 잘 보이는데 무신사 뉴스 바로 밑에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사람 구하는 게 이렇게 급하나 들어갔는데 신기한 게 자기의 무신사의 구인이 아니라 서브 입점한 브랜드의 구인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 경영인가요? 어떻게 보면 무신사 스튜디오라고 그런 공유 오피스? 그런 디자이너를 위한 공유 오피스를 만들면서 결국은 우리 사이트가 살아남으려면은 좋은 브랜드들이 잘 커가지고 우리 쪽에서 입점해야지만 우리 매출이 상생하는 모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만 좋은 직원들이고 좋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입점돼 있는 브랜드들도 좋은 직원 써서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더 좋은 브랜드 만드는 게 결국 선순환으로서 우리한테도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와우. 정말 무신사 스튜디오가 패션 스타트업이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패션에 맞게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안에 공유 오피스 안에 재봉틀도 있고 뭐 촬영 스튜디오는 많으니까 그리고 뭐 쇼룸도 있고 피팅룸도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말은 진짜 무신사의 어떤 뭐라 해야 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단순히 뭐 상생? 좋은 것들을 끌어와서 그냥 팔아먹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디자이너 아니면 영세한 어떤 우리 젊은 디자이너들을 내가 이렇게 키워내면서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은 이 조만호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겪어봤을 때 자신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좀 이렇게 채워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다른 분들? 저는 약간 들리는 소문도 그렇고 네. 인터뷰들을 보면 약간 잡스형에 가까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방금 이제 상진님이랑 군씨님이 얘기한 것들이 만약에 이거를 디스커션을 한다면 반대했을 직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반대하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아니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쵸.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거보다 뭐 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였으면은 이 테라스랑 스튜디오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프라인 영역 진출하기 쉽지 않은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과연 무신사 테라스를 해가지고 매출적으로 훨씬 더 좋았을까? 봤을 때는 좀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세모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요?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조만호 대표님은 아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밀어붙이시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디자이너라면 되게 싫어했을 것 같은데 조만호 대표 인터뷰 중에 하나가 만일에 남자 화장실이 있었을 때 다른 데가 중절모 그림으로 남자 화장실을 알린다면 자기는 남자 화장실 이렇게 크게 적어놓는 게 무신사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직관적이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그냥 그게 약간 링고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비슷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UI UX가 구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성공한 이유는 사실은 결국은 사람들이 무신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 본질 하나만 지키면 사실 뭐 디자인적인 요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제가 말했던 거랑 빗대서 얘기를 하면. 직원들은 중절모로 하고 싶겠죠. 근데 중절모로 하는 것보다 그냥 남자 화장실이라고 확실하게 하고 간다라고 사업을 쭉 지금까지도 해오시지 않았을까. 나름 뚝심 있게. 그쵸.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그 스티브 잡스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영역을 남들이 반대를 해도 아니 생각하지 거예요. 약간 생각하지 못한다기보다 디스커션 했을 때 안 될 거를 그냥 힘으로써 밀어붙인다. 사실 이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말을 그렇죠. 못하는 거죠. 좀 결과론적인 게 있죠. 그래도 뭐 인사이트가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빗대서 얘기하면은 중절모로 디자인을 하던 남자 화장실이라고 프린팅을 해놓던 상관없어. 어차피 화장실에 가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건 본질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애매하게 중절모로 어떤 이미지를 하지 말고 남자 화장실이라고 대놓고 프린팅 역설적으로 하자 하고. 근데 말씀하시는 그렇게 되면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좀 저 세련되지 못한데 그러면은 아니야 내가 맞아. 이게 무신사 스타일이죠. 이게 무신사 스타일이면서 독단적으로 밀고 근데 나가는. 저는 또 생각해보니까 이 조만 대표님 아까 70
유니콘이 되셨는데도 지분을 77%가 지켰다는 것도 이분이 약간 그런 분도 있잖아요. 지분이 내 투자자들이 뭐 내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힘든 경우도 계셨을 거고 분명히 투자가 필요했을 경우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지키고 진짜 유니콘 단계에서 딱 받는 게 아니 또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이분이 어쨌건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변화가 있었지만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걸 지켜야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주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네, 투자자가 내가 하고 많으면 싶은 대로 그만큼 이거가 지금 희석될 수 그쵸, 있는데 그쵸, 예. 내가 비록 투자를 많이 받을지라도 결국 나는 무신사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는 왜 받았을까요, 그러면? 유니콘 찍으려고 받았나? 근데 유니콘 찍는 게 의미가 솔직히 없잖아요. 그게 매출 잘 나오고 영업이익 좋은 회사에서. 왜냐하면 이분이 오프라인 무신사 테라스나 이런 것들도 오픈을 한다는 건 절대 투자를 뭐 인색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유니콘이 되더라도 70% 지분을 가질 거야 이런 어떤 탐욕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적인 탐욕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좀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게 내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 하겠다. 네. 저는 궁예지를 한번 해보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 조마노 대표가 좋아하는 쇼핑몰이 일본의 조조타운이라는 쇼핑몰을 좋아하죠. 조조타운. 느낌 비슷하네요. 조조타운의 기억은 못하실 수 있는데 딱 작년 재작년에서 두 가지가 얘기하면 좀 아실 건데 하나는 여기 대표가 민간 최초로 스페이스 X 타고 달나라여행 간 대표고요. 가지 않고 그냥 갈 신청 예정인 사람인 거죠. 처음으로 뽑혔고 두 번째가 조조 슈트라고 쫄쫄이 그걸 만든 회사의 쇼핑몰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것, 기존 쇼핑몰의 문법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궁예지를 받으면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는 뭔가 무신사가 저희가 생각지 못한 쪽으로 혹은 못한 어떤 기획을 들고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그림 차원에서 이런 투자를 받게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러면 사실 그 전까지는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무신사는 우리가 지금이야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많이 알던 쇼핑몰이에요. 그렇죠. 쇼핑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수익이 나고 현금 유동성이 높으니까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돈은.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이번에 투자를 좀 크게 받아야겠다. 근데 나는 이미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약간 세콰이어 정도는 받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땡겨온 거죠. 그러니까 약간 해외 진출을 생각하는 거죠. FI뿐만 아니라 SI까지 고려해가지고 뭔가 단순히 투자자로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투자를 통해가지고 해외 네트워크나 이런 걸 좀 소개받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그냥 궁예지를 좀 더 해보자면 여기가 워낙 브랜드 쪽과의 상성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카페24 같은 솔루션 쪽으로 뭐 좀 역량을 강화를 해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확 갑자기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추가로 W 컨셉의 인수 얘기가 나오고. W 컨셉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신사가 있더라도 여성 고객층이 없으니까 W 컨셉으로 인수를 해서 해외 진출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W 컨셉은 해외 진출이랑은 조금 안 맞긴 한데. 여성을 시장 확대. 여성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두 분 대표님이 한 분은 여성분이고 한 분이 남성분이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각 그 기업이 메인 타겟은 각각 어쩔 수 없이 여성 타겟과 남성 타겟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신사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그 논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우신사 말고 더 잘하는 여성 쇼핑몰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신사가 가장 키고 이제 이거를 확대를 하던가 뭐 그게 버티컬이든 아니면 옆으로든 이렇게 그게 확대하는 게 제일 중요한 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 타깃이 강한 무신사는 뭐 여성을 이제 더블 컨셉 인수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여성은 어차피 내가 못해. 왜냐면 우리의 대표론이잖아요. 대표의 어떤 그 철학과 그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많이 좌지우지되니까 이분이 남자니까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어떤 그 어떤 심리라던가 이런 취향을 정확하게 타깃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여성 못하겠어. 그냥 나는 남성으로 밀고 갈래.
그래서 포레버 21처럼 해외로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뭐 어쨌든 스트릿 브랜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어째 해외보다는 조금 늦었고, 근데 해외에서 분명히 세일즈 될 만한 맞아요. 브랜드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해외랑 비슷한 우리가 아는 뭐 슈프림 같은 것들이 해외에서는 분명히 아주 니즈도 맞아요. 있고, 어쨌든 국내에서 캐주얼 시장이 지금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작년 캐주얼 의류 시장이 15조래요. 근데 다른 것들 뭐 스포츠류, 남성 정장, 여성 정장은 뭐 반의 반도 안 되다 보니까 캐주얼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 시장부터 충분히 먹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카이어 받은 돈이나 네트워크로 해외에 진출하는 전략을 가져간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거기 하이비스트가 생각이 나네요. 하이비스트라고 이제 홍콩에서 시작했던 이제 여기도 거의 유사해요. 스니커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약간 패션 컨텐츠도 하고 커머스도 하고 있거든요. 뉴스레터 되게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비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콜라보를 또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와 나이키라던가 아니면 그 명품 브랜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큰 해외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곳인데, 약간 그 무신사도 이제 하이비스트의 태클을 타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약간 또 그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저는 하나 더 이 조만호 대표님 얘기하면서 언급하고 싶었던 게 작년 여름쯤에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박종철 치사 완전. 희화화 사건. 네네네. 근데 여기 너무 대처를 잘한 거예요. 자, 어떤 거죠?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철 열사 뭐 희화 사건이 뭐 그중에 유명한 어구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걸 가지고 홍보 문구를 만들었어요. 희화한 거죠. 근데 이게 뭐 문제가 되고 이걸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어요. 이게 보통 일반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2차 사과문까지 올리면서 1차 사과문 올리고 나서 대표와 뭐 경영진들이 가서 여기 민주화 협회 뭐죠? 정확히 남영동에 있는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쪽에다가도 이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아마 후속으로 직원들 교육까지도 다 진행을 EBS 역사 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 교육까지 하고 나서 이것까지 했다고 2차 사과문까지 게재한. 이게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당시에 그 영화가 여성 쪽 쇼핑몰 중에 또 하나 인블리. 인블리랑 좀 시기가 비슷했는데 맞아요. 두 군데 그 대처 방식이 너무 달랐고 무신사가 했던 대처가 거의 대처의 정석처럼 그러니까 사과문이 우리가 이걸 해서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린 이런 절차들을 밟을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서 그때 되게 화제되긴 했었습니다. 위기 대처도 역시 무신사 대표의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나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야 이거 장난하냐? 누구니? 마케터 데려와봐. 그래서 이제 뭐 하셨겠죠? 무서웠겠다. 자, 그래서 진짜 이 무신사 조만호 대표님은 그 겉모습만 봐도 뭔가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근데 그게 또 이 브랜드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무신사 브랜드 자체가 뭐 세심한 터치도 당연히 있겠지만 딱 봤을 때 직관적이고 뭔가 딱 다이렉트한 느낌이 오히려 우리 남성 소비자들에게 그게 좀 먹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무신사에서 PB를 무신사 스탠다드라고 해서 TV가 나오는데 마음에 안 드세요? 너무 많이 그 옆에 보면은 랭킹이 있어요. 의류 랭킹에 너무 많이 노출을 시키고 그것도 실제로 샀을 때 별로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스타일쉐어도 PB를 어스라는 PB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진짜 베이직한 아이템으로만 해서 PB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스타일쉐어가 좀 낫지 않았을까. 네, 둘 다 사본 입장에서. 네. 둘 다 사오셨어요? 어스는 그냥 목폴라고 그 무신사 스탠다드는 슬랙스. 그래서 엄청 싸요. 두 개 뭐 2만 원대?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어서 사봤는데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스타일쉐어가 좀 났었죠. 그래서 무신사는 무신사 룩이라는 게 약간 그 농담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때 엄청 그 밈으로 많이 했었던 모나미룩. 그래서 남자분들이 검은색 슬랙스에 위에 흰 셔츠 입으시고 이제 턱인 그러니까 그 하신 거를 뭐 모나미 룩이라고 하면서 해서 그러니까 무신사는 약간 그런 일반 무난한 템들로 또 사실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는 옷 사려고 해도 뭐뭐 룩이 없었어. 나 때는 말이야.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이신데 막내신데 우리 페피시니까 때는 페피니까 널리 입는 페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방송을 듣는 이슈스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이 들으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사실 우리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30대 분들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우리 때는 이해할 수 있는 20대 초반 분들이 얼마나 우리 방송을 듣는지 혹시라도 이런 방송을 듣고 좀 있으시면 후기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좀 든 생각이 스타일 쉐어는 정말 인스타그램 같고 그다음에 무신사는 유튜브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왜죠? 그래서 스타일 쉐어는 뭐 계속 뭐 제가 얘기했지만 괜찮은- 이미지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패션 SNS에 특화된 것이고 제가 그 트렌드 전망할 때도 이제 유튜브 커머스가 붙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얘기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커머스 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약간 비슷한 계열로 이제 스타일 쉐어들 커머스를 이제 붙여서 그게 29cm를 뭐 인수한 이후에 또 커머스적인 역량이 강화됐다 보니까 더 붙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타일 쉐어라는 패션 전문 SNS에서 커머스를 붙이면서 수익화의 극대화가 됐고 반대로 무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튜버도 크리에이터가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듯이 디자이너분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해주고 서포트 해주면서 자기 무신사라는 플랫폼에 들어오게 하고 그럼으로써 또 유저 소비자분들이 또 계속 유입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생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좋았던 게 어쨌든 국내 시장은 진짜 유명 디자이너, 소위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저희가 알다시피 뭐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비싸고 뭐 압구정에 그런 샵에 가야지만 살 수 있고 뭔가 일반인들이 입기는 좀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가 많았다고 하면은 뭐 무신사가 꼭 계기는 아니었겠지만 그 흐름에 맞춰서 진짜 동대문에 실력 있고 좋은 옷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무신사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큰 규모의 브랜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해외 브랜드만 저희가 많이 입었잖아요. 괜찮은 브랜드 해외고 메이커였는데 이제 진짜 국내에도 뭔가 브랜드들이 생긴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두 상대님이랑 이제 타코님 얘기한 거 합치면 이게 저도 무신사는 약간 플랫폼화 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든 게 랭킹 관련해서 조작이 아니라는 문구를 빨간색으로 되게 크게 해놨어요. 뭐 그런 의심도 많이 받았겠죠. 말씀하신 대로 무신사 스탠다드가 너무 잘 랭킹에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철저히 그냥 데이터를 기반으로 랭킹을 매긴다라는 게 이제 다른 디자이너 분들에게 너네들도 언제든지 와서 올리고 잘 팔면 랭킹 올라가면 수익 많이 얻을 수 있어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결국 소비자들이 판단해 주겠죠. 그렇죠. 그 랭킹을 샀을 때 만족을 느낀다고 하면 이 랭킹이 이제 합리적인 랭킹이구나 하는데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그런 의구심을 들 수 아니 근데 있겠죠. 그냥 이것도 그냥 아주 추측이지만 그런 장난질을 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무신사 입장에서. 자, 교수님. 근데 저는 스타일시어 보면 인스타그램보다는 핀터레스트가 너무 떠올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 인스타그램 어떤 측면에서 좀 다른 건지 좀 디테일하게. 그냥 디자인 똑같은 플랫폼인데 디자인이나 기능을 보면 그냥 딱 핀터레스트 느낌이에요. 핀터레스트는 국내에서는 많이 안 쓰셔서, 그러니까 안 쓴다기보다는 많이 아시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고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저는 사실 인플루언서적인 요소가 스타일시어가 더 강하다고 느껴서. 그러니까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맞아. UI UX 관점에 봤을 때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뭐 2뎁스, 3뎁스 넘어가는데 뭔가 조금 자연스럽게 기능이 있다 하면 인스타그램은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2뎁스, 3뎁스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플랫폼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이번에 알았는데 스타일시어의 그 출처 좀요? 그 유행어가 있는데 정보 좀요. 지읒 비읒 지읒. 처음 봤습니다. 아예 거기에 코멘트 넣는 부분에 네. 박아놔가지고 그렇죠.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사실 해놨어요. 이게 정말 정보 좀요라는 게 그 셀럽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어떤 댓글이었는데 네. 이걸 좀 더 뭔가 어떤 기능화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스타일쇼에서 처음 나온 얘기처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마케팅이 그러니까,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뭐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카페에서도 이런 내용은 많았거든요. 정보 종류 많았는데 확실히 스타트업이 혁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모습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신사 조만호 대표님, 스타일쇼 윤자영 대표님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좀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자, 나는 스타일쉐어 윤자영 대표를 따라가겠다. 나는 무신사 조만호 대표를 따라가겠다. 자, 잠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개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두 분이 뭐 남자, 여자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어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윤장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어쨌건 대학 시절에 뭐 그런 프라이머의 투자를 받으면서 또 뭐 이렇게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진짜 그야말로 스타트업의 어떤 좀 정석을 밟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어떤 그런 대표님이시고 또 조만호 대표님은 진짜 잔뼈가 굵은 뭐 2003년 프리첼 시절부터 정말 좋아하는 일을 스트릿 출신. 그렇죠. 보니까 조만호 대표가 83년생이셔서 아마 02학번, 03학번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말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프리첼에서 했다는 건 고3 때부터. 고3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시다가 지금 약 20년 동안 한 우물만 파셨을 때 좀 이렇게 장인. 정말 이렇게 빛을 발한 타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현 2020년 이 시대에 패션을 이렇게 선도하고 계시는 두 대표님, 자 어느 대표님을 따라갈지 한 분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나는 이 대표를 따라가겠다. 조사 한번 해보죠. 네. 윤자영 아니면 조만호. 자 해볼까요? 손 드는 거. 손 먼저 거수부터. 저희가 일단 한번 거수를 하고 나서 해볼게요. 자 먼저 윤자영 대표님 따라가겠다. 하나, 둘, 셋. 네. 자, 조만호 대표님은. 자, 그럼 지금 3대2가 됐습니다. 저희가 숫자만 좀 말씀드릴게요. 3대2. 과연 어떤 분이 상을 받으셨을지. 저희 그 타다 때부터 약간. 그러네.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 뭐 골고루 얘기해볼까요? 뭐 누가 먼저 얘기해보실까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네, 저는. 누굴 따라가시겠습니까? 윤자영 대표님을 따라간다고. 윤자영 대표님이요. 왜죠? 했었고, 실제로 만나 뵌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되게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아서 당연히 윤자영 대표님이 정말 명불허전 얘기만 들었는데 정말 만나서 투자를 하고 싶게 만드는 어떤 신뢰도를 준다라는 얘기인가요? 매력 있으세요. 네, 그 대표로서의 매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약간 부드러운 소프트 리더십이 있으셔서 스타트업은 사실 대표가 전부이라고도 그렇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윤자영 대표님은 충분히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어떤 부분을 조금 뭐 배우고 싶다 이런 부분을 좀 밑에서 일하면서 좀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신지 좀 왜냐하면 그냥 대표님이 매력적이어서라고 하기에는 좀 와닿는 부분이 없어서 혹시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좀 생각을 해볼 테니까 네. 다른 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은 티키타카로 자 우리 저는 어쨌든 조만호 대표님 했는데 상디님은 조만호 대표님을 따라가겠다. 전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꿈이 제 브랜드 하나 해보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있어서 좋아요. 어쨌든 조만호 대표님은 이렇게 디자이너로 인큐베이팅하고 판매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결국은 쇼핑몰을 하지만 그러니까 뭐 표현을 저렇게 하면 장사꾼이고 잘 파시고 마케팅 잘하다 보니까 그걸 내부에 좀 배우고 싶고 저는 아까 하드한 리더십을 표현했듯이 좀 그런 데 밑에서 그러니까 잡스 같은 밑에서 약간 팀쿡 같이 좀 많이 굴러가지고 나중에 그 자리를 쟁취하는 그러니까 깼다라는 거지 지금. 큰 그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디자이너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거 많이 배우고 싶어서 잡스처럼 조만호 대표님 사망하시기 전까지는 아마 안 내줄 겁니다. 아니 뭐 제가 거기서 잘 익혀서 따로 나와가지고 브랜드 해도 되고. 혹시 조만호 대표님이 통영 출신이라서 그런 거 아니죠? 통영 좋아하잖아요. 아니 전 거제를 좋아합니다. 자, 그냥 이거는 상대님의 TMI. 지금 우리 상대님이 거제를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또 거제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 계시면 좀 후기 좀 남겨주세요. 거제가 경기가 안 좋습니다. 네, 좀 많이 도와주세요. 거제 파이팅. 뭘 도와줘. 조선업이 안 좋아지면서. 자, 반대로 또 우리 타코님도 얘기 좀 들어볼게요. 타코님은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김자영 대표님. 윤자영! 아니, 따라가고 싶다. 탈락! 김자영은 하는데 김지훈이요. 자, 다시. 자, 타코님은 어떤 대표님을 따라가시겠어요? 저는 이제 스타일쇼 윤자영 대표님 할 때 이제 손을 들었는데 사실 저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VC 놀이를 좀 하고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VC 투자 심사역이라면은 저는 스타일쇼에 투자할 것 같거든요. 왜죠? 왜냐면 저는 확장성이 스타일쇼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스타일쇼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여성 쪽이잖아요. 여성 패션은 남성 패션보다는 아직까지는 시장 크기 훨씬 크고 또 저는 이제 아까 인스타그램을 자꾸 비유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SNS 플랫폼 같은 형태에서 이렇게 커머스 붙이는 게 더 미래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티플을 나중에 이제 VC니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쉐어에 윤장희 대표님한테 투자하겠다. VC 놀이를 좀 해봤습니다. VC 놀이 그런 측면에서는 윤자영 대표님이 더 좋다. 자, 우리 군씨님은 어떠세요? 저는 조만호 대표님을 선택했는데 네. 제가 배우고 싶은 거는 이 스킬인데 그 프리챗에서 나와서 따로 사이트를 구축했거든요. 사이트를 구축하고 웹진을 만들 때까지 아니면 커머스를 붙일 때까지 거의 5년 6년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운영했는지 예를 들어 윤장 대표는 협업을 통해서 계속 투자도 마케팅 받고. 투자도 갖고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해서 수익이 보이는데 조만호 대표님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모바일을 보면 웹보다는 좀 많이 정리돼 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정리돼 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러면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만호 대표님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장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건 정말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거죠. 주반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저도 윤자영 대표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좀 배우고 싶은 게 사실 문신사 조만호 대표님도 좋지만 이분은 정말 부딪혀가면서 배우신 분이셔서 이런 분들은 사실 가르쳐줄 때 그냥 부딪혀가면서 하해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약간 저도 이렇게 하는데 왜 못해? 절벽에서 떨어뜨리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게 이제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제 윤자영 대표님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뭐 가르쳐 주시진 않겠지만 그런 배워보고 싶은 것도 있고 더불어서 저도 약간 그런 부드러운 리더십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뭐 이런 거에서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그럼 주반장님의 리더십은 어떤가요? 저요? 저는 리더십이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를 이끌고 계시지 저희 이끌고 않습니까? 계시잖아요. 베타미. 저도 약간 이렇게 베탐이요? 부드러운 리더십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측근에서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측면이 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스타일쉐어가 워낙 확장성이 좋고, 또 해외로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굉장히 사심을 담아서 윤장영 대표님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대표론 그 스타일쉐어 윤자영, 문신사 조만호, 스타일쉐어 윤자영을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뭐 항상 임의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분 둘이 싸우고 계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요거와 관련해서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패션 강국이 되는데 이 두 스타트업에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